한국한테 600조는 받아야죠. 백악관 회의실. 표적은 대한민국. 반도체로 번 돈 전부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죠. 한국은 미국 때문에 돈 번 거 아닙니까? 미국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굴복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코리아 테크 쇼크. 미국 반도체 기업들 동시 붕괴. 펜타곤 문서까지 개정됐어요. 미국이 원하지 않았던 이 결말. 세계를 장악한 한국의 기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이야기입니다. 협박 앞에서 무릎 꿇는 나라. 기술로 맞서는 나라. 여러분의 조국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600조를 요구한 이 싸움의 끝은 어땠을까요? 이야기 들으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걸로 되겠나? 600조는 받아내야지. 백악관 지하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12명의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반도체로 돈 벌어먹으면서 왜 우리만 적자가 쌓입니까? 순간 다시 한번 공기가 얼어붙었죠. 우리 몫을 다시 받아올 겁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책인가 아니면 약탈인가? 저는 리처드 헌트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경제기술정책국에서 27년을 근무했어요. 워싱턴에선 저를 미국 기술패권의 수호자라고 불렀죠. 제 보고서 한 장이 대통령의 결정을 바꿨고 제 분석 하나가 수십억 달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도 없었어요. 봉투를 열자 USB 하나가 떨어졌죠. 암호화된 파일이었습니다. 제 보안 등급으로만 열 수 있는 최고 기밀 문서였어요. 파일명은 K580이었습니다. K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580이라는 숫자는 낯설지 않았죠.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가 열렸고 제목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회수 및 재정 보상 계획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었죠. 목표 금액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580조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청구서였죠. 그것도 한 나라 전체를 향한.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기술과 안보 우산 아래에서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켰다. 따라서 해당 수익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정당한 몫으로 간주된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27년간 수많은 정책 문서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관세 압박을 통한 협상 테이블 마련. 2단계 반도체 기술의 미국 내 이전 요구. 3단계 미국 내 생산 비율 60% 확보. 최종 목표 한국 반도체 의존도 차단. 이건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강탈 작전이었죠. 문서 하단에는 승인 서명이 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이런 짓을 한다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대체 뭡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분석 자료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연 80조 원 예상.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28%. 한국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1.7%.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죠. 위 기술력은 미국 칩스 액트 2.5의 핵심 위협 요소. 칩스 액트. 미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60%까지 올리겠다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을 겨냥한 거였어요.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현재 미국 반도체 자금률 12%, AI 칩, 5G 칩, 서버용 디램 등 핵심 품목의 80% 이상을 한국과 대만에 의존.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 안보 위협이라니. 동맹국이 안보 위협이라고요?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구체적인 압박 방안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관세 부과를 통한 수익성 감소 유도. 미국 내 공장 이전 강제 협상. 기술 이전 조건부 시장 접근 허용.
부릉시 동맹관계 재검토. 마지막 문장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상 대상이 아닌 회수 대상이다. 회수 대상.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한나라르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27년간 이 체제를 믿었는데 이게 그 본질이었단 말입니까?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선 번호를 확인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실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죠. 헌트, 자네 방금 뭘 받았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예, K580 파일입니다. 그걸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12명이야. 자네 포함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문서는 존재하지 않네. 알겠나? 하지만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누군가 이걸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묻으려 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였죠. CNN, FOX 뉴스, 어디에도 이 얘기는 없었어요. 완벽한 언론 통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문서가 진짜라는 걸. 그리고 곧 실행될 거라는 것도요. 저녁 무렵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보기로 했어요. 부록 섹션이 나왔습니다. 주요 타깃 기업 목록. 첫 번째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파운드리 2위. 두 번째, SK하이닉스, 고대역 폭 메모리 독점 공급. 세 번째,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업체. 모두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위 기업들의 기술력 없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 회복 불가능. 불가능. 미국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계획은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절망에서 나온 거라는 거요. 미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연방 부채는 37조 달러를 돌파했고 GDP 대비 142%였습니다. 제조업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지 오래였죠. 그리고 이제 기술마저 따라잡히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따라잡혔습니다. 한국에게요. 트럼프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터프했다. 그들은 미국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었던 거죠. 저는 파일을 다시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한국. 대체 그 나라가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왜 미국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서의 진짜 목적을 파헤치기로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27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흘 후 긴급 브리핑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6시 국방부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이 시간에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다는 뜻이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무부 차관, 국가정보국장, 상무부 통상대표까지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최고 기밀입니다. 녹음 금지, 메모 금지. 그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미국 연방 부채 현황. 빨간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죠. 37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GDP 대비 142%입니다. 역대 최고치죠.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이건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제조업 공장 해외 이전 현황. 미국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으로요. 재무부 차관이 입을 열었죠. 회복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안보보좌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일단 떠난 공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저는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메모 금지라고 했지만 이건 기억해야 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반도체 자급률 12%. 그 숫자가 화면에 크게 박혔어요. 현재 미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8%는 전부 해외 의존입니다. 국가정보국장이 물었어요.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과 대만입니다.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안보보좌관이 계속했어요. AI 칩, 5G 칩, 서버용 D램. 이 세 가지 핵심 품목의 80% 이상을 한국과 대만에서 들여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은 안정치 못하죠.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상무부 통상대표가 테이블을 두드렸죠. 그럼 우리가 만드는 건 뭡니까? 설계입니다. 생산은 못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응시했습니다. 12%. 이게 세계 최강국의 현실이라니요. 네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국방부 산업경쟁력 분석 보고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보보좌관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미국의 기술 패권은 현재 붕괴 중이며 복원 불가 수준입니다. 복원 불가.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국가 경쟁력은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이 후퇴한다고요?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 아닙니까? 다음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주요 산업 경쟁력 순위 변화.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반도체 제조 1위에서 3위로 하락. 배터리 기술 2위에서 5위로 추락. 디스플레이 3위에서 순위권 박. 통신 장비 1위에서 4위로 밀려남.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었어요.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1위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국이었어요. 안보보좌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죠. 반도체 메모리는 한국이 63%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배터리는 LG와 삼성이 합쳐서 40%입니다. 디스플레이는 LG와 삼성이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숫자 뒤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역전당한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미 의회 특별위원회 보고서 발췌. 안보보좌관이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반도체 시장의 전략적 수위입니다. 탑티어 스테이트. 전략적 최상위 국가라는 뜻이었죠.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27년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는데 이게 현실이었단 말입니까? 안보보좌관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트럼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지 않고 테이블 앞에 섰죠. 다들 숫자는 봤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하지만 분노가 묻어 있었죠.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누군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리 부채는 감당 불가 수준이고 공장은 다 떠났고 기술은 따라잡혔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누가 우릴 따라잡았습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했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도 멈춥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에 의존한다니요. 그래서 우린 결단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둘러봤죠. 한국 기술을 흡수해야 미국이 삽니다. 흡수. 그 단어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반도체 수익이 우리 GDP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공장이 미국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 합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약탈이었죠.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퍼레이션 K580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7년간 제가 지켜온 게 뭡니까? 미국의 정의, 자유, 민주주의?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국의 오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절망한 제국은 동맹마저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대체 그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위협할 만큼 자랐습니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K580의 진실을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비밀을요. 이건 위대한 나라의 몰락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나라의 부상이기도 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건물에 혼자 있었죠. 책상 위엔 한국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반도체 시장 분석 데이터, 공급망 지도까지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예상 점유율 분석. 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3%였어요. 디램 시장만 따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죠. 삼성전자 45%, SK하이닉스 28%, 두 회사 합쳐서 73%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73%라고요? 세계 디램의 4분의 3이 한국산이란 뜻이었죠.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 분석.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CPU와 디램 조합 중 70% 이상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들이요. 모두 한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세계 데이터의 7할이 한국 반도체 위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인터넷 검색 하나, 동영상 재생 하나, 인공지능 대화 하나. 모든 디지털 활동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공급망 분석이었어요. 반도체 장비 구매 현황.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죠. 그들의 최대 고객이 궁금했어요. 표를 확인했습니다. 1위는 한국이었어요. 전체 장비 판매량의 38%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2위인 대만보다 2배 가까이 많았죠. 저는 데이터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장비를 가장 많이 산다는 건 가장 많이 만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앞서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ASML 엔지니어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ASML 임원 인터뷰 기사를 찾았어요. 2025년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였죠. 인용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 반도체 산업이 멈춘다. ASML 최고 기술 책임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세계가 멈춘다고요? 한국 하나 때문에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를 열었어요. 주요 글로벌 기업의 한국 공급망 의존도. 인텔, 엔비디아, 애플, 퀄컴. 미국이 자랑하는 기술 기업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인텔의 고대역폭 메모리는 100% SK하이닉스 제품이었어요. 엔비디아의 HBM도 마찬가지였죠. 애플 아이폰의 디램은 전부 삼성과 하이닉스였습니다. 퀄컴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한국산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때 오래된 보고서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2023년 국방부 기술평가 보고서. 3년 전 자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한국 기술력 평가 부분이 있었어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품 공급국에서 기술 주도국으로 전환 완료. 향후 10년 내 글로벌 기술 패권 구도 재편 예상. 미국의 기술 우위 지속 가능성 낮음. 낮음이라고요? 3년 전에 이미 예측했던 겁니다. 미국이 뒤처질 거라고요. 저는 책상을 손으로 쳤어요. 그럼 왜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와서 약탈을 계획하는 겁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헌트 씨?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무부 기술평가팀 제시카입니다. 혹시 지금 한국 자료 보고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버 로그에 찍혔어요. 당신만 이 시간에 그 파일 열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그 자료들 민감한 거예요. 왜 민감합니까? 진실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한국이 우릴 앞질렀다는 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진실이 명확하다고요. 맞습니다. 너무 명확했죠. 저는 마지막 자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회 발언 기록. 2025년 기록이 있었어요. 한 문장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한국 협상단은 터프했다. 그들은 미국에 좋지 않다. 터프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앞서 있다. 그 말이 공포로 들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제 알겠더군요. 왜 미국이 K5AT를 추진하는지요. 한국의 돈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생태계가 두려웠던 거죠. 자립적이고 강력하고 미국 없이도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요. 미국이 두려워한 건 한국이 더 이상 부품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기술 질서를 움직이는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제국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서울이었죠.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흐름을 막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는 한국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알면 됐어요. 한국은 이 압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작은 나라가 제국의 위협 앞에서 무릎 꿇을까요? 아니면 맞설까요? 그 답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였어요. 미국, 한국의 600조 원 규모 기술 이전 요구. 기사는 전 세계로 퍼졌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누군가 K5AT를 언론에 흘렸던 거예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CNN을 틀었습니다. 한국 정부 긴급대책회의 소집. 앵커가 말했습니다. 삼성, SK, LG, 현대 등 주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청와대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측 발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더 획기적인 투자를 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이 굽히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전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부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GAA 3나노 공정 독자 개발의 성공. 화면에 반도체 웨이퍼 사진이 떴죠. 이 기술은 기존 공정보다 2년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우리에겐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삼성이 대놓고 미국을 버린다고 선언한 겁니까? 다음은 SK하이닉스 차례였어요. 최고 경영자가 발표했습니다. HBM4 양산에 들어갑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4세대였죠. 세계 최초입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미국 기업보다 2년 빨랐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2년 앞섰다고요? 연간 58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한국 GDP의 2.5%였어요. 엄청난 액수였죠. 백악관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저녁 무렵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같은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두가 긴장해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협상 테이블을 뒤엎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현금 납부를 거부하고 기술 투자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물었죠.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입니다. 안보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합니다. 상무부 통상대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동맹국이 감히 미국한테 이래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한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이젠 미국이 의존하는 나라예요. 통상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의존, 우리가? 네, 우리가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의 70%가 한국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인텔, 엔비디아, 애플 모두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 불가능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화가 나 있었죠. 지금 저들 반응은 현금은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신공정 발표. 우리보다 2년 앞섰다고? 트럼프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세계 최강국 아냐?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 기술이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진짜 해냈습니다. 제국의 협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글로벌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었어요. 코리아 테크 쇼크 오나? 미국 압박 무력화. 니케이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한국 협상에서 완패. 저는 기사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모든 언론이 한국 편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을 존경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한국 정부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럽, 일본, 인도와 기술 협력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을 배제한 네트워크였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어요. 돈으로 싸우지 않고 기술로 싸웠습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죠. 그리고 세계는 그들의 편이 되었어요. 백악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압박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의 공장엔 밤새 불이 켜져 있었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힘보다 두려운 건 실력이었구나.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의 반격이 제국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 이후 저는 한국 뉴스만 추적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블룸버그 앱을 열었죠.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차세대 GAA 공정 양산 돌입.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게이트올 어라운드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 업계는 이 기술이 기존 파인팩 공정보다 2년 앞선 것으로 평가한다. 2년이라고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앞질렀던 겁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난리가 나 있었어요.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인텔 주가 봤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제 컴퓨터를 켰어요. 인텔 주가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장 시작 30분 만에 12% 급락이었어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 하락.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7% 떨어졌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삼성 때문이에요. GAA 공정 발표했거든요. 그게 뭔데?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입니다. 거의 독주네요. 동료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CNBC를 켰어요.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었죠. 오늘 미국 반도체 업계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화면엔 빨간색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삼성전자의 신기술 발표로 인텔 주가가 장중 18%까지 폭락했습니다. 18%라고요? 아침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를 코리아 테크 쇼크라 부르고 있습니다. 코리아 테크 쇼크.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까지 타격을 입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주가가 6% 하락했죠. 램 리서치도 5%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미국 장비 주문을 줄일 거라는 소문 때문이었죠. 대신 유럽과 일본 업체로 돌렸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 결과가 이거였어요.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백악관 경제팀 전체였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단상에 섰어요. 상황이 통제불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2천억 달러라고요? 한화로 270조 원이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이에요. 재무부 차관이 물었어요. 회복 가능합니까? 단기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죠.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63%를 달성했습니다. 63%. 역대 최고치였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죠. 상무부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누가 이걸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만. 그날 저녁 트럼프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죠. 내부 회의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트럼프는 의자에 깊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한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했죠. 적어도 기술만큼은요.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K5-AT는 실패야. 인정합시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글로벌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이었어요. Don't mess with Korea Tech. 한국 기술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했습니다. 코리아의 역습, 미국 반도체 업계 초토화. 저는 기사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같은 결론이었어요. 한국이 이겼다고요? 기술로요. 그리고 업계 보고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분석. 한국의 점유율은 63%로 확정됐어요. 미국은 15%로 밀려났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인텔은 그동안 28% 폭락했어요.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한국을 얕잡아본 게 실수였죠. 그들은 협박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서울 뉴스를 봤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야경이 화면에 떴죠. 밤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기자가 말했어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차세대 HBM 양산이 한창이죠. 카메라가 공장 내부를 비췄어요.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빛이 살아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떨어질 때 서울의 공장에선 불빛이 더 밝았구나. 미국이 무너질 때 한국은 더 높이 올라갔어요. 우리의 오판이 그들의 기회가 된 겁니다. 다음 달 백악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 압박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K5-AT는 폐기됐죠.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묻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졌다는 거요. 한국 기술 앞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의 오만은 한국의 기술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구나. 그리고 세계는 새로운 중심을 찾았죠.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특별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헌트, 자네가 아시아로 가게.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아시아 쪽을 돌면서 특히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파악해 오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흘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최근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난 석 달간 4개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장 착공 소식이 들렸죠.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폴란드 브로츠와프. 모두 한국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서울에서 출발한 선을 그어봤죠. 하노이로, 뭄바이로, 과달라하라로, 브로츠와프로. 5개 대륙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확장이 아니었어요. 세계 공급망 자체를 재설계하는 거였죠. 미국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대륙에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공항이 반도체 광고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삼성, 하이닉스, LG의 대형 광고판들이었죠. 세계가 의존하는 기술. 미래를 만드는 한국.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미팅 장소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였죠. 글로벌 반도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여러 나라 깃발이 보였어요. 인도,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한국과 협력을 논의하러 온 나라들이었죠.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떠 있었어요. K 글로벌 벨트. 서울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삼성전자 부사장이었죠. 우리는 새로운 공급망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미국 중심 체제가 아닌 다극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인도 뭄바이 공장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200만 장 웨이퍼. 2027년 상반기 가동 예정입니다. 다음은 베트남이었어요. 하노이 공장은 패키징 전문 시설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커버하게 됩니다. 멕시코 공장도 나왔죠. 과달라하라는 북미 시장 공략 거점입니다. 미국 공장 없이도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건 미국 우회 전략이었습니다. 폴란드 공장이 마지막이었어요. 브로츠와프는 유럽 전체를 담당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직접 공급하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인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기술 이전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삼성 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죠. 파트너십은 기술 종속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베트남 대표도 물었어요. 우리도 자체 생산이 가능해집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독점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파트너들을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로비에서 인도 대표를 만났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죠. 한국과 협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미국은 요구만 하지만 한국은 함께 만들자고 하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후 세션은 기술 발표였어요. SK 하이닉스 연구소장이 나왔죠. HBM5 개발 완료했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 5세대였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양산은 내년 초입니다. 화면에 성능 그래프가 떴죠. 기존 HBM4보다 60% 빨랐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주문 대기 중입니다. 저는 펜을 꺼내 적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요? 다음 발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TSMC 수석 엔지니어가 무대에 올랐어요. 대만 기업인데 왜 여기 있죠? 그가 말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공동연구 협약 체결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어요. 한국의 GAA 기술과 우리 파운드리 경험을 결합합니다. 경쟁자가 협력한다고요?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 엔지니어가 덧붙였죠. 한국 기술 없이는 우리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TSMC조차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최고라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녁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저는 조용히 대화를 엿들었어요. 폴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걸 인정했어요. 멕시코 대표도 거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없으면 북미 시장 못해요. 터키 대표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중동도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저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클린룸이 눈앞에 펼쳐졌죠. 백색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하루 10만 장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10만 장이라고요? 이 공장 하나가 세계 디램의 30%를 만들어요. 저는 클린룸을 둘러봤습니다. 24시간 가동 중이었어요. 멈추지 않았죠. 저 장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덜란드 ASML입니다. 미국 장비는요? 줄였어요. 유럽과 일본 장비로 대체했죠. 미국 배제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전략 분석. 결론부터 썼어요. 한국은 세계 기술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미국 중심 체제는 붕괴 중이며 한국 중심 다극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63%가 한국 기업 손에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가 아닌 절대적 기술 존립이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았어요. 저 도시가 세계의 심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의 혈관은 서울에서 출발해 오대륙으로 뻗어나갔죠. 이젠 한국이 기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선택이었어요. 서울에서의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열고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오늘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죠. 지하철역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바쁜 걸음이었어요. 저는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장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죠. 강남역 지하철에 올랐어요. 오전 8시 출퇴근 러시아워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옆에 선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주가였습니다. 오늘도 올랐네. 그가 중얼거렸죠. 반대편엔 젊은 여성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공장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그들의 일상, 습관, 정신이 이미 기술이었어요. 종로에서 내렸습니다.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죠. 작은 전자부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간판엔 70년 전통이라고 쓰여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60대로 보이는 주인이 작업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정밀 부품을 다루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작업대를 가리켰습니다. 번역기를 켰어요.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이에요. 신기하죠? 그가 웃었어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도 삼성이랑 일했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70년 했으니까요. 기술은 있죠. 그가 부품을 들어보였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48시간 걸려요. 손으로요. 48시간이라고요? 왜 기계로 안 하십니까? 정밀도가 안 나와요. 손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래도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일로 버텨왔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릎 꿇은 적이 없다고요. 가게를 나와 계속 걸었어요. 광화문 쪽으로 향했죠.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서 두 젊은이가 대화하고 있었죠. 반도체 회사 지원해볼까 해. 한 명이 말했어요. 경쟁률 장난 아닐 텐데? 그래도 해봐야지. 거기서 일하면 세계 최고랑 일하는 거잖아. 세계 최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전쟁기념관을 찾았어요. 한국전쟁 전시관이었죠. 흑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폐허가 된 서울 거리였어요. 무너진 건물, 굶주린 사람들, 잿더미만 남은 공장. 6.25 이후의 모습이었죠.
설명판을 읽었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천 시실로 넘어갔어요. 1970년대 사진들이 나왔죠.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헬멧 쓴 노동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1억 달러 돌파.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마지막 전시실엔 현대 한국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사진, 삼성 로고, 세계 지도. 2025년 1인당 GDP 35,000달러.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63%.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위까지요. 70년 만에요. 저는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불가능을 모르는구나. 뭐든지 다 헤쳐나가는구나. 저녁 무렵 삼성 수원 사업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엔 연구소였죠.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명찰엔 수석연구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멈춰 섰어요. 그는 놀랍게도 유창하게 영어를 썼어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42년째네요. 해외 출장도 수도 없이 다녔지. 42년이라고요? 1984년부터요. SK하이닉스 전신 회사에서 시작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외환위기도 겪으셨겠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가 망할 뻔했죠.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버틴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섰죠.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아침에 만난 가게 주인과 같은 말이었죠. 외환위기 때 우리 급여 30%가 삭감됐어요. 노인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왜요? 여기서 포기하면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를 줘야 되는데 무너질 수 없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10년 버텼어요.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기술을 지키고 그리고 세계 1위가 됐죠. 노인이 웃었어요. IMF 때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미국의 압박을 말하는 거였죠. 이 나라는 신기하게도 위기 때마다 강해집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전쟁도 외환위기도 다 이겨냈어요. 이번 것도 이길 거예요. 그가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죠. 불굴의 정신이었어요. 밤에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경제사 통계였어요. 1953년 GDP 13억 달러. 2025년 GDP 1조 6천억 달러. 500배 성장이었습니다. 72년 만에요. 다음 자료는 MIT 통계였죠. 한국 기술 인력 1인당 생산성 세계 3위. 혁신지수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 GDP 대비 비율 OECD 1위. 숫자마다 놀라웠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 이건 경제 이야기가 아니다. 민족의 이야기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세운 도시였죠. 그 잿더미 위에서 그들은 공장을 세웠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 기술을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1위가 됐죠. 이 민족의 DNA엔 포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재기만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요.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차이였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이었어요. 미국은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는 나라였죠.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보고서를 제출했죠. 한국 현지 조사 최종 보고서. 이틀 후 국방부 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회의실엔 펜타곤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죠. 국방부 장관이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헌트, 자네 보고서 읽었네. 그가 말했어요. 자네는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고 보는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이 65%를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죠. 그럼 우리 입지는 어떻게 되는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빠르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펜타곤 내부 문서가 개정됐습니다. 국가안보 기술 전략 2026. 저도 작성에 참여했어요. 첫 페이지를 열었죠. 전략적 기술 파트너 재분류. 한국 관련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핵심 기술 동맹. 코어 테크 엘라이였죠. 더 이상 단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기술 패권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됐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 안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필수 불가결. 우리가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보고서 말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더 뉴 코어 오브 테크 파워. 새로운 기술 권력의 중심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600조 원을 요구하던 나라가 이제 한국을 중심이라 부르고 있었죠. 그해 가을, 국제기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였어요. 미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대표가 모였죠.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놀랐어요. 한국 대표단 자리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미국 옆이 아니라 정중앙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어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협력 체제를 제안합니다. 테크 쿼드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미국, 한국, 유럽연합, 인도를 잇는 네트워크였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합니다.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유럽연합 대표였어요. 유럽은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자 합니다. 폴란드 공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도 대표도 발언했죠. 인도는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3,000명을 서울로 파견하겠습니다. 일본 대표까지 거들었어요. 일본 역시 협력을 원합니다. 소재와 장비에서 한국과 시너지를 내겠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가 일어섰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기술은 독점이 아닌 공유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핵심 연구는 한국이 이끌겠습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젠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구나. 회의 후 리셉션이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 장관 주변에 모였죠. 저도 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유럽 디지털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인도 대표도 거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스승입니다. 스승이라고요. 한때 미국이 그 자리였는데 말이죠. 다음 주 제네바에서 글로벌 기술 표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의장국이었어요.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죠. 회의장 입구에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성조기보다 높은 자리였어요. 개회식이 시작됐죠.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국제 표준을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기술 규격이 떴어요. 모두 한국 기업이 개발한 것들이었죠. 삼성의 GAA 공정, 하이닉스의 HBM 규격. 이 표준들을 글로벌 기준으로 채택하길 제안합니다. 표결이 시작됐어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국이 기준을 만들고 세계가 따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에 관한 최종 보고. 결론을 썼어요. 580조 원 요구로 시작된 대립은 한국의 기술 주권 선언으로 끝났다. 미국은 협상에서 패배했고 한국은 세계 중심이 됐다. 이제 세상은 한국의 기술 위에서 움직인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불빛이 보였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다. 27년간 미국의 정의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펜을 놓았어요. 그들은 위기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세상을 다시 설계한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다. 기술 제국이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제 경력은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죠. 다음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어요. 미국의 오만, 한국의 반격, 그리고 세계의 변화. 결국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기술 뒤에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죠.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작은 나라라 불렸던 곳.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하지만 그 모든 위기를 넘어선 나라였죠. 그리고 지금 세계의 기준이 된 나라. 강대국이라는 이름은 군사력이나 영토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정신으로 증명되는 거였어요. 그 증명을 한국이 해냈죠.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한국,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 최초 양산. 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죠. 세계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600조 원을 요구했던 제국은 무릎 꿇었고 작은 나라라 불렸던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정신 때문이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섰고 외환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강대국의 협박 앞에서도 당당했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의 기술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모두 한국 기술이죠.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미국조차 인정한 기술 제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반격을 다룬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